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우리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도 실지 들어간 비용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어떤 것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필요경비 항목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본적 취득 봅니다. 양가로 2번이요. 맹국되기 자본적 취득이란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는데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며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그럴 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라든가요. 그냥 슬슬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둡니다. 동그라미 2번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 이중공제 방지 원칙에 관한 얘기죠. 뒷동네는 취득한 후에 취득할 때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취득가액에 취득한 후에 내 자산의 내 어떤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산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이런 소송 화해비용도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3번 보면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또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거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있죠? 샤시 설치 비용, 그 다음에 또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그 중간에 개발부담금이요.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미출. 또 동그라미 5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미출이요. 이렇게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합니다. 가로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6번에서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역본부터 비용본까지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예규 내용인데 여러분이 한번 또 좀 읽어보시고요. 예규 내용도 일부 들어있고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 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사방 사업에 소요된 비용,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 없어 도로를 시설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요. 동그라미 7번이요. 이것도 이제 2015년도에 추가된 건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수하는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수용된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요. 이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토지 수용당했는데 보상금 작다고 증액하면 관련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 있죠.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포함된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본적 지출액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면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 자본적 지출액에다가 여러분이 좀 비교해서 써놓으셔야 되는 것이 수익적 지출액. 제목 그 자본적 지출액 옆에다가 수익적 지출액을 써놓습니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이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현상 유지요. 그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능률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능률 유지 비용, 현상 유지 비용, 능률 유지 비용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도장 비용이요.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도장 비용, 그 다음에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도배장판 비용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 또 방수 비용, 천정에 물이 새서 방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 도배장판 비용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전구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익적 지출액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옛날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도장 비용, 다음 중 필요경비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물어볼 때 도장 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수익적 지출액, 도장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둡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이렇게 물어봐요. 페인트 칠하면 건물이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비용,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 아닌가요? 물어보는데 여러분 원래 건물 새로 지었을 때 페인트가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어요? 지저분했었어요?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는데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깨끗하게 칠한 거니까 이거 유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또 천정에 원래 건물 지었을 때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샜어요? 안 샜어요?
안 샜지. 근데 나중에 새니까 천정에 물 안 새도록 방수하는 비용, 이 유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전구에 스위치를 탁 키면 전구에서 불이 탁 들어왔어요, 아니면 깜빡깜빡했어요. 탁 들어왔는데 깜빡깜빡 하게 되니까 전구를 교체하는 비용, 유지 비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도배장판.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여러분 새로 집에 입주했을 때, 새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도배장판이 깨끗하게 돼 있어요,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돼 있었지.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요거 깨끗하게 하는 비용은 요거 유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제출료수 필요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알아둡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 계속 이어서 보시면 하단에 양가로 3번입니다. 양도 비용이요. 동그라미 1번 보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에요. 이런 거 어떤 거냐? 기업법부터 다 하나하나 체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비용,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서 작성 비용, 또 계약서 작성하는 데 비용이 들었다,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이런 것들이 다 양도 비용으로서 필요비에 포함합니다. 자,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해요. 이런 양도 하는 데 들어간 직접 비용,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 동그라미 3번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는 발생하는 매각차손 요건이 비출이요. 자, 이 채권 매각차손 같은 것도요. 이게 속칭 말입강 비용인데 여러분, 자, 요거 만기 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택 구입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택 채권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만기 전에 팔게 되면 액면가가 낮게 팔잖아요. 속칭 말입강 비용, 할인 비용 발생하잖아요. 이 매각차손도 결국은 이런 것도 의뢰의 사람들이 관행상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기 전에 팔죠,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이것을 하나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비용으로 인정해서 채권 매각차손 필요비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그 실지거래계의 특례는, 자, 우리 시험에서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좀 많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오. 다만 동그라미 3번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한다면 양도 가액은 이번에 실지 파는 가격인데,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어떤 걸 할 것이냐.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럼 빵으로 할 수는 없고. 자, 그 얘기에 관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그 아래줄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할 때, 자, 어떤 것을 실취득한 가액으로 하느냐. 밑줄입니다. 상속계실 또는, 자, 증여일 현재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양도일 현재 또는 상속 등기일 현재,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옛날에 상속 받았을 때 상속계실, 또 증여 받았을 때 옛날에 증여일 현재. 자,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 취득한 가액을 봅니다. 실거래가로요. 자, 요거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에서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양도일 현재, 뭐 추계 방법에서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옛날 상속계실 증여일 현재, 자,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본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뭐 동그라미 4번, 5번, 6번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지, 이런 것들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세 계산 있죠. 예전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일 때는 기준시가에 관한 어떻게 일정되는지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양도세 계산해봐라.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지금은 근데 이것이 뭐 시험에서 기준시가 과세에 관한 것은 잘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과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봅니다. 다음에 여러분 그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게 어떤 건지, 자, 이것은 다음에 제가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다음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고 해서 하여튼 물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잠깐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 양도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할 때, 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럴 때 취득가액,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보유하면서 들어간 자본적 지출에, 그 다음에 또 양도비용이 있죠. 양도비용이 있습니다. 양도비용이 있고,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할 때요. 양도차익을 구할 때 여러분, 자,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해요. 자, 취득가액이 우리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추계 방법으로. 자, 매감한기,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는 매감한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정해서 양도채 계산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 교재는 기준시가에 대한 것만 나왔지만 사실은 취득가액 분명하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를 정했다거나 감정가액을 정했다거나 환산가액이나 또는 기준시가를 정했을 때는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요. 이것은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으로 해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공제해버려요. 자,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는데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공제하느냐? 자산별로요. 그래서 뭐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있잖아요. 기준시가에다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요거 공제율 3%를 적용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에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경우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 0.3%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면 1억에 3%니까 300만 원을 적용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상권이나 뭐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자 이런 것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가 공제율 7%를 적용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 나머지 대상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율 1%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것은 어떤 때 나오는 거냐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같은 이렇게 추계 방법으로 추계 결정할 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공제할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나옵니다. 그럴 때 공제율 자 토지 건물 같은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긴 됩니다. 3, 7, 1인데 여러분 3, 7일 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3, 7일? 예? 애 낳았을 때 여러분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탄다? 3, 7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애가 태어나면은 그 대문에다가 금줄을 둘렀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뭐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숯하고 아들이면 고추까지 딱 고추, 빨간 고추 딱 이렇게 꽂아놓고 그다음에 딸이면 숯만 이렇게 돼 있었고 금줄 둘렀는데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신생아 태어나는데 면역체계 형성되기도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아이고 그 녀석 귀엽다 막 만지고 이래보세요.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옛날에 그 어른들이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부정 타지 말라고 금줄을 둘렀는데 자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어요.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탄다? 3, 7, 1을 이렇게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1% 이렇게 해서 3, 7, 1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3, 7, 1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그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그 이어지는 얘기들은 여러분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율 자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또 3, 7일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토지 건물 3, 7 미등기도 0.3%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토지나 건물의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자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옛날 시험에는 이런 것들도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실거래가 과세 전면적으로 도입된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에 관한 얘기는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자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얘기는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08번에 여러분 08번에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이 있죠. 여기까지는 넘어옵니다. 08번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자 먼저 양도소득세 가필차 여러분 양도세 계산 구조에서 우리 가필차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투 공제를 공제해서 자 가필차량 소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기본 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할 때 자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요 얘기인데 먼저 양도차익 구했으니까 가필차 자, 그래서 양도차익 구했고 장기 보유투 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 구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를 공제해서 구한다는 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에서 소기 기본 공제를 공제해서 구한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 구조 가필 차장 소기 과입니다. 그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여러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가 별도로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방식 채택하고 있다고 제가 소득세 총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류과세 방식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가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투병제를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장기 보유투병제 자, 의의를 보시면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장기 보유자산의 양도차익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로 물적 공제 일종을 말한다고 적었는데 공제 취지, 자 결집효과 완화, 동결효과 방지,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이익의 제거 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공제 취지를 바꿔서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이런 자산이, 이런 세금입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자, 보유기간 동안 그 자산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자,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켜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기간이 짧을 때보다 보유기간이 길게 되면 이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차곡차곡 쌓여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결집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장기 보유자일수록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결집 효과라는 게 생겨요. 이런 것들 생기는 것을 결집 효과를 방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결집 효과를 완화하고, 결집 효과를 완화하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결집 효과를 완화하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러면, 자, 양도를 기피하겠죠. 양도를 기피하는 효과를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자, 명목소득만 장기 보유하다 보면 명목소득만 됐다시 커져요.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자, 명목소득만 커지고요.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명목소득만 커지는 문제점이 생겨요. 제가 얼핏 그런 얘기 앞서선 강의에서 했었는데, 자, 브라보콘의 가격이 만약에 지금은 한 뭐 1,5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많이라고 하면서 막 800원 한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한 1,500원 정도 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그 값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20년 전에 얼마였냐 그러면 물어보면 한 150원 정도 했답니다. 그럼 물가 10배 뛰었는데 20년 전에 평당 10만 원 주고 산 땅을 지금 20년 지나서 평당 20만 원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배로 많이 양도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많이 냅니다. 근데 자, 물가 상승분 그동안 10배 뛸 동안에 땅값 2배밖에 안 뛰었어요. 또 세금 낸 거 생각하면 이 사람 망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목소득 커지는 것만 커지는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명목소득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 주기 위해서 자,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취지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거 뭐 줄긋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공제 공제 대상부터 중요합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로서요. 미출입니다.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몇 년? 3년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은 받을 수 없어요. 20년 시험에서도 자,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양도세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2년 6개월 보유했다고 나왔어요. 장기공제를 적용한다고 하고요. 지문에 2년 6개월 보유했으면 장기공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년? 3년 보유됩니다. 다만 또 미등기 양도세는 제외한다 미줄이요. 자, 그러니까 장기공제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만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공제 대상으로 추가가 됐는데, 자, 또 가로도 중요합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밑줄이고요.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가 됐는데, 여러분요, 장기공제 대상으로 추가가 됐는데, 자, 요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자, 우리 법에 이제 명문화한 거예요. 몇 년 전에 법에 이것을 명문화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장기공제 대상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되는데, 아이고,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이 있어요.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이 있는데, 자, 종전주택이 있고요. 근데 여기 시점이 이제 관리처분계획,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라고 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자, 전에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종전주택은 다 때려부시겠죠? 그리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자,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이유는요. 여기 보세요.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이 종전주택에, 자, 다가 이 종전주택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의 그 취득한 가격, 옛날에 또 이번에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서 그 양도한 가격, 이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용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 다 때려부시고 흔적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자, 그 입주권 자체 갖고 있다 팔 때 입주권의 취득가격, 양도가격 해가지고 그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보유 등재를 인정해주게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그것은 즉 승계 취득한 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자, 그러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은 승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이거는 자, 제외됩니다. 그래서 원 조합원 입주권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는 얘기.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분지 대상으로 추가됐지만 원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고 입주권 자체 갖고 있다 팔 때 장기 보유통제를 인정해 주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공제 금액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보유연에 따라 공제를 달리하는데요. 장기 보유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 요 밑줄입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아랫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통제 공제율은 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주택의 이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스를 보니까 장기분제는 자, 다음 표에 따른 그 보유연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데 그 박스를 보니까 장기분제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장기분제는 가필 차장이잖아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양도 차익이 왜 가래 끓는 더러운 소리를 내느냐? 자, 여러분요. 장기 보유통제액은 이렇게 시험에서 바꿔요. 양도 소득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바꿔요. 아니고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아셨죠?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공제율을 표를 보니까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 보유통제는 보유연수의 3%씩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연수의 3%씩이요. 보유연수의 공제율을 3%씩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3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보유지 장기분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 3, 4분군은 아니고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양도차익이 100만 원이면 자, 10% 공제니까 자, 그러니까 10% 공제잖아요. 자, 10%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100만 원이면 양도차익이 뭐 자, 1000만 원으로 하겠어요.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니까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소득금액은 900만 원 되는 거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의 10% 공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하면 돼요.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 4, 12.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다. 10년 자, 5년 이상 자, 6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차익의 3, 5, 15, 15% 이런 식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일반적인 토지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이고 자, 2년만 보유해도 양도세가 비과세인데 장기분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여야 돼요. 그럼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경우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그 1세대 1주택 양도에서 고가주택 같은 걸 얘기합니다. 거기 표 아래에 꽃 표시가 있죠.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를 이제 국내 1주택을 수여하는 경우에 그 주택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장기정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뭐 저 주택과 입주권에 대한 특례 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대표적인 예가 고가주택 같은 겁니다. 사실 고가주택 같은 거. 여러분 고가주택은 자, 고가주택은 여러분 고가주택이 대표적인 예예요. 얘를 고가주택을 거기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양도세 과세되는 1세주택 거기 고가주택 적어놓으세요. 위에다가 옆에다가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여러분 이게 1세주택 비과세권 갖췄어도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예를 자, 떠올리면 됩니다. 자, 이런 고가주택 같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주택은요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요. 얘네들은 보유연수에 그래서 고가주택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보유연수에 8%씩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8%씩 1년씩 그러니까 보유연수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자 8, 3, 24 양도차익이 24%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 5, 40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왕창이야.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장기 보유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통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왕창 보유연수에 8% 적용해서 이렇게 24%부터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또 장기보유통제 대상 지금 보니까 등기되고 미등기 양도한 배제하죠.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거기 여러분들이 그 표 위에다가 적든 제 과세 대상 앞 페이지에다 적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비사업용 토지라는 거 있죠?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어떤 건지 우리 교재에 쫙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요.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자 요게 201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201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양도할 때는 장기공제를 안 해줬었어요. 근데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또 다주택자 있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옛날에 장기공제를 배제한 적이 있었지만 얘들 다 장기보유토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특히 비사업용 토지는 2016년 여러분 2016년 1월 1일 자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장기공제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얘네들 자 장기보유공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장기보유를 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바뀐 것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할 때 장기공제를 배제한다면 틀려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이걸 표시해 놓으시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럴 때 이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공제 공제를 달리할 때 그 보유 기간 계산이요. 자, 동그라미 1번 자산의 보유 기간은 일반적으로 그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라는 게 있어요. 자, 배우자 직김속한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우리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증여한 배우자 직김속이 해당 자산 취득한 것부터 계산한다. 이것은 다음에 배워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밑줄은 걸어놓고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동그라미 3번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자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우리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을 때 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기하는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로부터인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가업을 물려받는 거니까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기한 계산합니다. 상속 개시로부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동그라미 4번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공제 적용 시 보유기한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기 인가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장기공제 적용할 때 관리처분기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장기공제 공제율을 그 곱한 금액을 뭐 10%, 뭐 12%, 15% 공제를 해주는데 그럴 때 여러분요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보유 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요 양도일까지로 한다.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거 아니고요.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이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이죠.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 옛날에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요거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보유기한 요 기간을 보유기한으로 해서 자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이렇게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땡이에요. 아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보유기한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로 보유기한을 계산한다는 거. 자, 요걸 여러분들 꼭 주의합니다. 깊은 내용들이지만 자,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한 번씩 알아둡니다. 깊은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삼농 토지가 2016년 우리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삼농 토지도 장기공제 대상이 됐다고 그랬죠. 그 전까지 안 됐다가 그랬을 때 법령이 정하는 비삼농 토지는 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자 이런 경우에 자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하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5, 6년 만약에 13년에 취득했었어요. 자 그랬어도 비사무토지 그랬어도 자 만약에 19년에 양도를 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보유하는 계산한다고요? 2016년 그러니까 만약에 17년에 13년에 취득해서 만약에 18년에 판다. 자 그러면은 보유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거냐면 2016년부터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이런 식으로 2년 보유한 것으로 그러니까 자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공제를 받으려면 그 2016년 1월 1일부터 몇 년? 3년을 보유해야지 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요거 5번 밑줄 그어놓고 알아둡니다. 요거는 자 비사무토지 보유기한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그렇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을 봐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 보유기한이 기산한다는 걸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 기본공제를 봅니다. 여러분
가필, 차, 장기부의 통지를 공제했어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 구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수익 거주에 대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제도인데요. 공제 취지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종합소득의 소득공제의 적용과의 형평 유지를 위해서 인적공제 일종으로서 면세점의 일부를 구성하고, 여러분 종합소득에서는 인적 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의 형평성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인정하고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250만 원이에요. 그럼 기본 공제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과세표준 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 넘을 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넘는 것만. 그러니까 기본 공제가 250만 원 해주는 것이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50만 원까지 소득금액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 얼마 안 되는 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양가로 2번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입니다. 양도수익 있는 고자에 대해서 다음에 소득별로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양도 자산별로 그러면 틀려요. 양도 소득별로 해당 과세액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금액을 각각 구별해서 1년에 250만 원 해주느냐.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이거 전부 합친 1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만 원이요. 단 미등기 양도산의 소득금액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 기본공제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권 상장법인시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또 1년에 250만 원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등 양도소득 금액과는 구별해서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또 250. 또 파생 상품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 합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토지도 양도했고 그 다음에 주식도 양도했고 파생 상품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최대 1년에 얼마 받을 수 있다?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만 양도했을 때는 얼마? 250만 원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 나중에 자세한 사례들도 또 연습해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소득금액별로입니다. 양도 자산별로 공제한다면 틀려. 소득금액별로 각각 1년에 250.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150. 또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1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150. 이렇게 공제해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제 방법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양도소득금액의 소득세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자, 그 밑줄입니다.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받은 소득금액 뺀 나머지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는 해당 과세 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장기 부의 형제와 함께 미등기 양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냐나 별도의 공제 신청 요하지 않고요. 밑줄이요. 장기공제랑 기본공제랑 미등기 양도하면 배제합니다. 또 3번 장기 부의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죠. 자, 근데 기본공제는 자산의 거의 밑줄입니다.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한다. 장기공제는 아까 토지 건물 조합원 20건만 했잖아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 근데 양도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뭐 6개월 보유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줄 쫙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저를 잘 보세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됐는데 만약에 기본공제 안 해준다. 자, 뭐 어떻다고 안 해준다. 무조건 틀립니다. 하여튼 뭐만 아니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는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되고 기본공제도 배제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얘기 뭐 직전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이런 것까지 여러분 볼 필요 없고요. 이런 것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필 차장 소득과 과세표준 구했어요. 이제 곱하기 여러분 세율에서 뭘 구하냐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할 때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자, 구할 때 얘기예요. 자, 그럴 때 보시면 양도소득세 세율은요. 표준세율 한번 봅니다. 고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 금액의 소득 과세표준의 다음에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그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큰 것을 그 색으로 하고, 여기 밑줄 쫙입니다. 그 다음에 파생 상품에 관한 거 뭐 75% 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여튼 자, 하나의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자, 원래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이런 거 있었죠.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있었잖아요. 양도세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각각 그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뭐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큰 거. 자, 바꾸면 뭐 작은 거로 바꾸겠죠,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표를 보니까 양도세는 세율이요. 자, 세율이 등기 여부나 또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자, 이런 것 등에 따라서, 과세 표준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거기 보시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교재에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요걸 갖다가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세율을 좀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율을. 자, 저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표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이쪽에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어떤 얘기냐면, 양도세 세율. 보유기간이라든가 양도세 세율이 시험에 개정이 최근에 그 계속 몇 년 전에 개정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개정 내용들이 자꾸 축적이 돼 있어요, 세율에. 그래서 출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도세 세율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율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양도세 세율은 등기 여부라든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이 표의 내용을, 우리 교재 표의 내용을 좀 더 제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몸을 푸시면서 목 운동부터 이렇게 한번 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목을 좌로, 아이고, 우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이렇게 우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기지개도 한번 뒤로 이렇게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있는 곳에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디아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엔돌핀 그는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기분이 좋거나 그러면은, 자, 기분이 좋거나 우리가 기쁘거나 막 그럴 때, 여러분 웃음 전도사 뭐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보면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잖아요. 막 박수 치면서 막 웃으면 뭐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근데 억지로 이렇게 웃으라고 해서 막 억지로 어색하게 웃다 보면 나중에 진짜 웃기죠? 그래가지고 막 웃잖아요. 그러다 보면 엔돌핀이 막 분비됩니다. 그런데 엔돌핀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 긍정적인 그 엔돌핀 호르몬이 분비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병도 치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엔돌핀이 막 분비되면은 여러 가지 또 고통도 있게 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엔돌핀의 4,000배만큼 효과가 있는 그 호르몬이 있답니다. 학술적으로 밝혀진 건 있네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들은 건데, 이 디아돌핀이라는 게 분비되면요, 자, 엔돌핀의 4,000배만큼의 효과가 있다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디아돌핀은 어떤 때 분비되냐면 큰 감동을 받았을 때 분비된답니다. 큰 감동. 세상 살아가면서 요새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감동은 좀 있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 큰 깨달음이요. 큰 깨달음을 얻으면 또 디아돌핀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분비된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거 금방 까먹고 이렇다고 그래서 헷갈리고 어렵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면은 몸에 안 좋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한 가지 배워나가는 그 소소한 깨달음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깨달아가면서 가면은 장기특별공제, 아까 비상용토지라는 것은 이제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등등 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양도세 세율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수강생분은 제 동영상 강의 같은 것을 들으면서 어떤 수강생들 다른 여러 회사에서 제가 촬영하고 있지만, 어떤 회사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수강생분 그러더라고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수강생분은 드라마보다 더 재밌대요. 드라마 보는 거 같고 드라마보다 더 재밌답니다. 강의 듣는 게. 그러니까 그 수강생은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고 이런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합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깨달음을 즐겁게 공부하고, 어떤 수강생분은 수업 들으면서 50분 본 학원 같은 데라든가 고시학원이라든가 일반 강의장에서 듣는 오프라인에서 듣는 수강생들이요. 50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휙 지나간대요. 세법 시간에 휙 지나가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런 수강생은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다 이럽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그만큼 집중해서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합격하겠죠. 그런 수강생들 다 제 경험 측상 그런 수강생들 합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런 거였어.
번쩍 눈이 띄입니다. 그러면서 디아돌핀이 팍 분비됩니다. 여러분 디아돌핀이 분비되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복이 내립니다. 하나는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공부했으니까 합격의 복이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또 디아돌핀이 분비되면 장수의 복이 내린답니다. 그래서 성직자나 이런 분들이 고승이라든가 무슨 뭐 목사 뭐 어떤 뭐 그런 뭐 신부님이나 뭐 이런 분들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고승 아주 그냥 그 학식이 높거나 또 아니 뭐 그 많이 어떤 그 한 분들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수의 복이 또 여러분께 내릴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시고 자 그러면 이것도 말랐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세 세율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각각의 해당 세율 중에서 자, 그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봅니다. 양도세 대상 자산은요. 먼저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 그다음에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잖아요. 얘네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얘네들 세율이 같이 갑니다. 세율이 같이 가는데 일단 얘네들 등기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얘네들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에서 최고 높은 세율 70%가요. 자, 등기됐다 그러면 얘네들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세율이 얘네들 50%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보유하고 자, 그 다음에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세율이 40%입니다. 얘네들. 그 다음에 자,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얘네들은 과세 표준금액 크기에 따라서 6%부터 38%까지 이렇게 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초과 누진세율이 이게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면 또 여기서 물론 건물에서 주택은 제외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됩니다. 자,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택하고 있죠. 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또 세율이 자, 같이 가는데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얘네들은 또 보세요.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도 미등기 양도하면 70%입니다. 자, 그런데 등기가 됐을 때 주의합니다. 등기가 됐을 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들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자,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얘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자, 보세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하면 50%인데 얘네들은 40%라는 것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양도할 때 40%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그다음에 얘 등기됐을 때요. 자, 얘네들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38%까지 요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아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게 38%잖아요.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이게 38% 적용된다는 걸 꼭 주의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기타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 나오면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또 그다음에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한다는 영어권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자, 요거 딱 기억합니다.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이에요. 좌우지간. 보유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좌우지간 얘네들은 자, 좌우지간 아이고 이거 안 써지네.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이게 38%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여러분.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세 세율은 50%다. 그럼 틀려요. 1년 미만 보유했어도 골프회원권은 좌우지간 뭐라고요? 6에 38%입니다. 기타 자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쭉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세율은 뭐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파생상품 이런 거 자,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 기본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종합소득세에서 적용되는 세율인데 기본 세율. 자, 기본 세율이라는 게 6에 38% 이게 초과도인세율을 얘기하는데 과표관이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 38%, 과표관 몇 단계? 5단계 초과누수세율 정도했고, 또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 38% 5단계 초과누수세율이고요. 기타를 사는 그냥 좌우지간, 골프형권은 좌우지간 6에 38% 초과누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도 역시요. 비삼용 토지는 조금 뭐 6에 38% 요거 적용되는데 조금 달라요. 세율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르게 비삼용 토지는 적용될 수 있는데 자, 요거
일단은 뭐 비사무토지에 관한 요 내용까지는 일단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확인. 비사무토지도 세율이 조금 달라요. 비사무토지는 세율이 좀 다른데 10%를 이렇게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비사무토지 과세 표준을 보니까 여러분 1,200만 원이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표를 보니까 기본 세율 기본 일반적으로는 1,200만 원이다 과세 표준이. 그러면 6%부터 1억 5천만 원 초과할 때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8%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6에 38%. 근데 비삼용 토지는 여러분 10%를 가산해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10%를 가산해 가지고 과세 표준 보세요. 16% 1,200만 원을 이할 때 16%. 그래서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48%까지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죠? 그래서 거기 비삼 토지에 그 1,200만 원 이할 때 16%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줄이고 1억 5천만 원 초과할 때 48%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10% 더한 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면은 그 위에 기본 세율일 때 1,200만 원일 때 6%하고 1억 5천만 원 초과할 때 38%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비교가 되죠. 그래서 비삼 토지 16%부터 48%까지 이게 적용된다는 거. 10% 더한 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이면 16%, 1억 5천만 원 초과할 때 48%까지 적용된다는 거. 10% 더한 세율이 적용되죠. 요거 자, 요거 표시해 놓고 갑니다. 이건 알아두셔요. 자, 알아두시고 가시고. 자, 그다음에 그 특례세율 있잖아요. 특례세율. 이건 뭐 별건 아닙니다. 지정지역, 그래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은 투기지역을 얘기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이나 비사무토지 같은 거 양도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 기본세율 6에 38% 기본세율에다가 10% 더한세를 적용하는데 거기 특례세율을 봅니다. 위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여기 비추입니다. 6에서 38% 5단계 초과투진세율에다가 10% 더한세를 적용한다. 밑줄 쫙이야.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냐. 지정지역,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그러면 투기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1세 3주택이라든가 입주권 포함했어요. 또는 동그라미 3번 비삼용토지 양도하거나 밑줄입니다. 이럴 때는 자, 기본세율 6에 38% 기본세율에다가 10% 더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6%부터 이것도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기한 계산인데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한은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지죠.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그 정한 날을 자산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자, 상속받은 자산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세 세율 적용 시에 자,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은 아까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한 자산만 비상속인 가업을 물려받는 거니까 비상속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한 계산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속받은 자산은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에 상속 개시일부터 보유기한 계산해요. 근데 여기 세율 적용 시에는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언제라고 밑줄 쫙이요? 비상속인이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한 계산합니다. 밑줄 쫙이요. 상속 개시일부터 바꾸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우는 동그라미 2번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증여자가 그 증여 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한을 계산합니다. 이건 동그라미 2번 나중에 보시고 상속받은 자산 세율 적용 시에 다른 때는 다 역사가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부터인데 세율 적용 시에만 비상속인 취득일 한 날로부터 보유기한을 계산한다는 걸 꼭 여러분 주의합니다. 나중에 사례로 이런 것들은 또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양가로 4번에 미등기 양도자산 나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자, 의의를 보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자산의 범위가 나오는데 자, 요 시간을 보니까 요거는 다음에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것만 여러분 요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거 다음에 보면 그 뒤에 넘어가면 5번에 비삼용 토지에 관련한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이 비삼용 토지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고요. 시험에 자, 비삼용 토지는 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비삼용 토지는 장기분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비삼용 토지에서는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 10% 더한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10% 더한세율 중에서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6%부터 38%까지인데 이때는 10% 더하니까 16%부터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자, 투기 지역 내에서 비상투기 양도하면 또 10% 더한세율 뭐 이런 것들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에 관한 것으로 넘어가서 이제 또 어려운 내용들이 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내고 어려운 내용들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자, 미등기 양도산에 대한 거 불이익 사항이 있고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요까지 여러분들 양도세 세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가필 차장 소기과에서 과세품 구획국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요까지 세율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양도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라는 거 좀 어려운데 그 부분, 그 다음에 양도세 예정시권납부 확정시권납부에 대한 거, 또 그 다음에 부계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 우리 사업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렵지만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힘내시고 자,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